여기가 베토벤 하우스잖아요. 제가 베토벤 하우스라는 이름을 붙인 데는 까닭이 있어요. 우리가 서양음악에 위대한 작곡가들 이렇게 보면 전부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크는 서양음악의 아버지, 핸델은 서양음악의 어머니, 하이든은 교향곡의 아버지, 쇼팽은 피아노의 신, 슈베르트는 가곡의 왕, 모차르트는 음악의 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성인이 딱 하나 있어요. 성인이 베토벤이에요. 각성. 어저께 그 단톡방에 보니까 어떤 선생님이 베토벤이 기가 먹어서 그 활의 움직임을 보고 기록을 했다고. 혹시 그거 쓰신 선생님 계세요? 아니셨어요? 그게 베토벤이 지휘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해가 있을까봐. 베토벤은 46살 때 완전히 귀가 26살 때부터 귀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45살이 되면 완전히 절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57살에 죽었는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토벤이 합창교향곡을 언제 만들었냐면 1824년에 만들었거든요. 1824년에 베토벤의 나이 54살. 당연히 귀가 아무것도 안 들리지. 지휘는 당연히 못해요. 그런데 기비되어 쓰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휘자는 이제 음나프라는 사람이 지휘를 했는데 3악장이 끝나고 4악장이 시작되기 전에 베토벤이 무대로 나가는 거야. 여러분 영화에서 혹시 봤는지 몰라. 근데 그 무대에 이렇게 발판을 길게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발을 딛고 거기 쓴 거야. 그럼 그 진동으로 인해서 자기가 곡을 들을 수 있도록. 근데 저는 그거를요, 한 5, 6년 전에 TV에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지 몰라. 택시 운전수인데 귀가 먹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귀 먹은 분이 어떻게 운전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음악을 듣는데, 근데 음악을 틀어놓고 있잖아요. 그 옆에 유리창을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그 진동으로 소리를 듣는 거예요. 베토벤이 그래서 이 편자 위에 발을 딛고 올라갔었던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카톡방에 또 온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토벤이 이제 그 조사해 보니까 납성으로 죽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납중독으로. 당연히 납중독으로 죽었죠. 그런데 베토벤만 납중독 걸린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 납을 가지고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납중독 안 걸린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베토벤은 왜 그러냐면 베토벤 할아버지가 원래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에요. 그 루드비히 판 베토벤 그 판이 네덜란드의 귀족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들네임은 원래 귀족한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독일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단 말이야. 근데 베토벤의 할아버지가 13살 때 어디로 오냐면 독일 본의 궁정음악가로 와요. 베토벤 할아버지가 음악가였어요. 그래가지고 뭘 했느냐면 수입이 없으니까 포도주 제조 술집을 했어요. 그래서 베토벤 아버지는 완전 술에 쩔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였고 베토벤도 거의 알코올 중독에 가까울 정도였어요. 그리고 베토벤은 기만 먹은 게 아니에요. 장염이 있어가지고 있잖아. 평생 장염으로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베토벤이 납중독 걸렸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제가 1년에 한 번씩 음악여행을 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관심 있는 분은 신청하셔도 돼요.
제가 해마다 가는 데가 어디냐면 프라하, 비엔나, 잔스부르크, 부다페스트, 그리고 독일의 드레스덴 이렇게 가는데 특히 비엔나에 가면 하일리겐슈타트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비엔나의 외곽인데 거기 가면 베토벤이 유선을 쓴 집이 있어요. 일바 테스트먼트 하우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베토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고통의 일들이 당시의 상황과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805년에 나폴레옹이 빈을 침공합니다. 그게 2차 침공인데 그러니까 베토벤이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코로나 시기에도 월급 받는 사람은 상관없잖아요. 자영업자들이나 저처럼 프리랜서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죽습니다. 그런데 베토벤도 그 시기에는 나폴레옹이 빈을 침공하니까 먹고 살 게 없었어요. 여러분 뭐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겠지만 나폴레옹이 쇤브르궁에 딱 와가지고 쇤브르궁에 딱 앉아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저 일본 그 장군이 경복궁에 앉아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아시겠지만 프렌치하고 게르만들은 철천지 원수거든요. 게르만하고 프렌치하고는 원수예요. 근데 프렌치가 와가지고 쇤브르궁에 앉아 있고 정정은 불안한데 어느 귀족이 베토벤한테 돈을 주겠어요. 그런데가 기병은 점점 심해지지 사랑하는 여자는 곁을 떠나지 돈은 없지. 그래서 자살을 생각할 지경까지 가요. 근데 그걸 극복하고 이제 나중에 교향곡을 문명교향곡을 만들죠. 문명교향곡 표지에 뭐라고 쓰냐면 문명이 나를 죽이려 한다. 내가 문명에 취해 죽으니 문명이라는 놈의 목을 조르고야 말겠다 라고 썼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8분표 3개, 4분표 하나로 이루어진 그 동기 있잖아요. 빰빰빰빰 이거. 그거가 1808년 12월 달에 그것도 연주되었는데 당시에 그걸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그래요.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여기 베토벤 하우스에 왔으니까 조금 베토벤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더군다나 오늘이 베토벤의 생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베토벤이 1770년에 태어났으니까 253살입니다. 그렇죠? 만으로. 그러니까 베토벤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라틴계 초등학교 4학년 학교 다니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근데 본의 손재우가 독일 본의 대학을 세웠거든. 그래가지고 손재우가 베토벤을 만난 자리에서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얘를 본대학에 넣어라.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보세요. 그 설립자가 넣으라 그러면 당연히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설립자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안 되는 거야. 왜? 정경력이 없잖아. 그래서 베토벤이 청강생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때가 마침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나던 1789년이야. 그러니까 프리드리히 폰 실러가 자유의 무침이라는 시를 써요. 여러분 교향곡 9번이 환희의 송가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자유의 무침이에요. 그런데 당시 그 당국에서 자유가 왜 없어?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걸 못하게 했어. 네 입에 들어가는 빵을 못 먹게 했어. 자유가 왜 없어? 자유라는 말을 쓰지 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뭘로 썼냐면 프로이트를 쓴 거예요. 환희. 그래서 원래 실러가 쓴 시는 뭐냐면 왕과 거지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썼어요. 아니
귀족하고 평민도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안 먹는데 왕과 거지가 하나가 될까요? 이거 미친놈 아니야? 그래가지고 실로 체포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실로가 도망갔을 거 아니야? 나중에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 작센 정부에서 그 시의 일부 규제를 바꾸고 그러면 연금을 풀어주겠다 이랬거든. 그래서 왕과 거지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모든 사람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로 바꿨어요. 그리고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을 빼라. 그래서 포인트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베토벤이 19살 때 본 거예요. 베토벤은 아시잖아요. 많이 못 배웠지. 돈도 없지.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또는 평등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망했던 사람인데 그걸 보고 베토벤이 흥분하지 않았겠어요? 아, 이래야 돼. 세상은 이래야 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시를 암송하면서 내가 이 시로 반드시 언젠가는 곡을 만들리라 하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1824년 54살이 됐을 때 이 곡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1819년에 시를 처음 봤잖아. 그때가 19살 때잖아. 19살 때 본 시를 가지고 곡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곡이 54살 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 시간을 숙성시켰어요. 그러니까 베토벤이 엄청난 천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잘 기억 안 날 때가 있어요. 어제 일도 잘 모르고 물론 바쁘게 사니까. 그런데 베토벤은 하나의 태제를 가지고 30년 넘게 계속 해왔다는 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뭐 노트에 적어놓고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1797년, 1808년 베토벤이 환희의 son가에 대한 그 멜로디를 전국에 계속 나와요. 그건 뭐냐면 그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는 얘기죠. 자,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2023년이잖아. 그죠? 전 세계에 유엔에 등록된 이른바 문명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12월이 되면 연말이 되면 베토벤의 환희의 son가를 다 합니다. 아마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200개가 넘지 않나요? 뭐 아프리카든 뭐 미국이든 어디 갈 것 없이 베토벤의 환희의 son가를 반드시 합니다. 왜 할까요? 실러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그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하늘에 빛나는 별이 있다. 별 밑에 사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래서 이 노래를 항상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아까 저 자리에 앉아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흥겹게 재밌게 노시는데 내가 춤출 일은 없다. 그래서 음악 들으면 너무 깊어요. 마음이 깊이 가라앉는다. 근데 그게 오래 가요. 우리가 왜 영화도 이렇게 보면 있잖아. 코미디 영화나 이런 거는 볼 때는 재밌지만 극장 문을 나오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좋은 영화, 닥터 지바고 같은 거 어때요? 영화 보고 나도 한 일주일 동안 생각나잖아. 감동적인 영화. 음악도 똑같아요. 그 이런 음악을 들으면 너무 좋지만 오늘 분위기 깰 것 같아. 그래서 음악은 안 들려드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면 베토벤의 환희의 son가를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거 보시고 한번 제대로 곱씹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베토벤 하우스가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많은 작곡가가 있지만 그래도 베토벤을 해야 되겠다 해서 베토벤 하우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베토벤 스페셜리스트로 막
베토벤이 태어난 집부터 해가지고 다 다니거든요. 자, 하여간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오신 값을 하느라고 제가 베토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여기 착장을 좀 보여주세요. 착장.